한 허름한 옷을 입은 노숙자가 은행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가 바로 이 나라 최고 재벌 회장이라는 걸. 오늘 그는 한 사람을 시험하려 합니다. 자신의 예비 며느리. 그녀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까? 아니면 겉모습만 볼까? 이 작은 시험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돈보다 지위보다 더 값진 진심의 무게. 그리고 그 진심이 세상을 울립니다. 당신이 믿는 선함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안이라고 합니다. 32살 대한상생은행 중앙지점에서 창구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6년째네요. 사람들은 은행원이라고 하면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숫자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고령 고객님들을 위해 큰 글씨로 된 안내 카드를 만들었고 간단한 수어 인사 카드도 제작했죠. 비용이 들지 않는 일이었지만 고객님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배도경 지점장님이죠. 그분은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VIP 고객 유치, 대출 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만든 안내 카드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시간에 적금 하나라도 더 팔아요. 저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윗선의 눈치를 잘 못 보는 편이죠.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다행히 제 곁에는 정은우가 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 그는 소상공인 법률지원센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신념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규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죠. 제가 힘들 때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바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작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은행 업무가 어려워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축한 돈도 얼마 안 되고 무엇보다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침까지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우산을 쓴 사람들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 안은 따뜻했지만 밖에서 들어온 찬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저는 출근 카드를 찍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45분. 영업 시작까지 45분 정도 남았어요. 창구로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를 확인했죠. 현금을 점검하고 통장과 도장을 정리했습니다. 업무 시작 전 루틴이었어요. 그때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인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는데 색이 발에 있었고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었어요. 바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발은 낡은 운동화였는데 밑창이 거의 닳아 있었죠. 노인은 천천히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제 옆에 앉아있던 김수연 과장님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인을 힐끗 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께로 다가가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노인은 잠시 놀란 듯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 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대기 의자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편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창가 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따뜻한 자리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밖이 추운데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만요. 따뜻한 물부터 드시죠. 급히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컵에 따랐어요. 그리고 다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노인은 번호표 기계 앞에 서 계셨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하시더니 다시 손을 뻗으셨어요. 그러고는 번호표 하나를 뽑으셨습니다. 47번. 저는 노인께 다가가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밖이 추우셨죠? 노인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었어요. 단순히 고마움만 담긴 게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창가 쪽 의자로 걸어가 앉으셨어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구에 앉아 업무를 계속했죠. 하지만 자꾸 노인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고 계셨어요. 손에는 번호표 47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는 그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제 옆에서 김수연 과장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분도 계좌가 있나 봐요. 말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보며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30분이 되자 영업이 시작되었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고객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고객님을 응대했습니다. 예금 조회였어요. 간단한 업무였지만 정성껏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일상적인 업무였죠. 그러는 동안 노인은 계속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번호표를 손에 쥔 채로 때때로 밖을 내다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로비 안을 둘러보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왜 오셨을까? 무슨 일로 은행에 오신 걸까? 가족은 계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번호는 아직 불리지 않았어요. 대기 고객이 많은 날이었거든요. 저는 다음 고객님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노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도경 지점장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어요.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은 로비를 둘러보시더니 창가에 앉아 계신 노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걸어오셨어요. 저분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웠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고객님이세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번호가 몇 번인데요? 47번이요. 지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빨리 처리해요. 다른 고객님들 불편해하시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한다는 건 결국 저 노인 때문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지점장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기 고객이 많은 날이었어요. 창구마다 손님들이 앉아 계셨고 대기석에도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셨죠. 저는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예금 조회, 이체, 통장 정리.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기석에서 조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노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통화 내용이 조금씩 들려왔는데 아들이 사고를 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합의금을 당장 보내야 한다는 말도 들렸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 통화를 끊으시더니 급히 할아버지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두 분 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부부께로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놀란 듯 저를 보셨습니다. 손에는 휘갈겨 적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드님께 직접 전화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지만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아드님께 전화를 거셨죠. 잠시 후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회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같은 건 없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두 분 다 충격을 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노부부를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담팀에 연락했어요. 고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확인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노부부께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전담팀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노부부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전담팀과 통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대기 고객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제 창구가 막혀 있으니 다른 창구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김수연 과장님이 저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빨리 처리하라는 의미였죠. 저는 최대한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처리가 끝났습니다. 노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은행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다음 고객님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졌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배도경 지점장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지점장님은 곧장 제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지점장님은 창구 지원율을 봤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저는 보이스피싱 건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점장님은 30분이나 걸린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셨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기다렸냐고 하셨죠. 본부에서 지연율 보고가 들어온다고 지점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고객 보호가 1순위입니다. 지점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규정은 알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평가 점수가 떨어지면 지점 전체가 피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객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점장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효율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고객님을 안내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고객을 보호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창가 쪽에 앉아 계신 노인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낡은 점퍼 차림의 그 노인. 아직도 번호표를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알아낸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지점장님과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규정대로 했는데 왜 혼이 났을까? 고객을 보호했는데 왜 잘못이 될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김수연 과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지점장님은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제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원칙만 고집하면 힘들다고 조언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번호표 47번을 손에 쥔 채로 때때로 밖을 내다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로비 안을 둘러보기도 하셨어요. 특히 제 쪽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고객님을 응대하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 노인은 대체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리고 아까 그 미소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 뭔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 노인이 그 일의 중심에 있다는 것. 저는 화면을 보며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손가락도 자꾸 떨렸어요. 불안했습니다. 이 불안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고객님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졌죠.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지점장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배도경 지점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긴장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통화는 5분 정도 이어졌고 지점장님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메모를 하고 계셨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지점장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연 과장님을 부르셨어요. 두 분은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김 과장님의 표정도 긴장한 듯 보였어요. 잠시 후 김 과장님이 창구 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창구 직원들을 모았어요. 과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재무팀장이 오늘 오후 3시에 방문 예정이라고 했어요. 예치금 30억 규모의 VIP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30억이라는 금액은
저희 지점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였거든요. 김 과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지시사항이라며 VIP 고객이 오시면 최우선으로 응대하라고 했어요. 다른 업무는 잠시 미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장님, 그럼 대기 중인 고객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김 과장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일단 VIP 고객 먼저 처리하고요. 하지만 이미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알지만 본사 지시예요. 지한 씨도 이해해줘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업무는 계속되었고 대기 고객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앉아 계신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번호표 47번을 손에 쥔 채로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점장님이 다시 사무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로비를 둘러보시더니 직원들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준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김 과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한 씨, 지금 처리하던 업무 마무리하고 대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객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 건이었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고객님께 통장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번호를 불러야 할 차례였습니다. 47번. 창가에 앉아 계신 노인의 번호였어요. 저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명품 브랜드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점장님이 재빨리 다가가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팀장님. 정장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어요. 지점장님은 최 팀장을 안내하며 창고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한 대리,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고객님을 불러야 할 차례였거든요. 지점장님, 다음 순서 고객님이 계신데요. 지점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VIP 고객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이미 대기표를 뽑으셨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지점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대리,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규정상으로는. 규정보다 현실을 봐요. 최 팀장님은 30억 예치금 고객이에요. 저는 창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번호표를 손에 쥔 채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시 지점장님을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점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대리, 고객님들은 모두 평등합니다. 지점장님은 잠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러다 최 팀장 쪽을 돌아보시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최 팀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약속 시간에 맞춰 왔는데? 죄송합니다.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최 팀장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비서도 그 옆에 섰습니다. 지점장님은 저를 노려보며 사무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김 과장님도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저는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47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세요.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번호표를 손에 쥐고 제 창구로 걸어오셨어요.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자세는 곧았습니다. 노인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업무로 오셨나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깊었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려고요. 어떤 통장으로 도와드릴까요? 보통의 금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고 서류를 출력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나이에도 직접 은행에 오셔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업무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노인께 새 통장을 건네드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신 게 더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받아들으시며 작게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행 밖으로 나가셨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팀장이 막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최 팀장은 노인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비켜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인을 밀듯이 지나갔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곧 중심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최 팀장은 그 모습을 보지도 않고 전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최 팀장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점장님께로 갔어요. 이제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점장님은 최 팀장을 제 창구로 안내하셨습니다. 최 팀장이 앉았고 비서가 그 옆에 섰어요. 저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0억 예치금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최 팀장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서에게 시켰습니다. 당신이 확인해요. 비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업무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최 팀장은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셨어요. 서류 작성도 비서가 대신했습니다. 드디어 업무가 끝났습니다. 저는 최 팀장께 관련 서류를 전달했어요.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최 팀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지점장님이 최 팀장을 배웅하셨습니다. 자동문까지 따라가시며 인사를 하셨어요. 최 팀장은 대충 손을 흔들고는 나갔습니다. 지점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대리,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님은 책상에 앉으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한 대리, 오늘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에요. VIP 고객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하지만 순서가 있었습니다. 순서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지점 실적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점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한 대리, 당신 이러다 본부로 발령 날 거예요. 각오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창구로 돌아와 앉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원칙을 지킨 게 잘못인가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자 은행 안은 하나둘 정리 모드로 접어들었어요. 마지막 고객님들이 업무를 마치고 나가셨고 자동문은 곧 잠길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처리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세고 전표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점검했어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오늘은 유독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보이스피싱 건으로 혼났던 것, VIP 고객 때문에 지점장님께 찍혔던 것, 그리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모두 지친 하루였습니다. 김수연 과장님도 마감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각자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키보드 소리와 현금 세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오늘 처리한 업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개설, 이체, 예금 조회, 보이스피싱 신고 건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점장실에서 배도경 지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고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점장님은 곧장 김 과장님께로 가셨습니다. 두 분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김 과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님께로 갔습니다. 김 과장님도 그 옆에 서 계셨어요. 지점장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거래 내역이 출력되어 있었어요. 1,8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처리한 거래였습니다. 대출 관련 수수료 건이었어요. 그런데 수수료 입력이 누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입력했었거든요. 그것도 2번 확인했었어요. 지점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창구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정한 기록이 로그에 남아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점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로그 접근은 본부 권한이라고 하셨어요. 지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요청하면 지점 전체가 감사를 받게 된다고 하셨죠. 김 과장님이 그냥 실수했다고 하면 안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고 그렇게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입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거냐고 증거도 없으면서 우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거 처리한 사람 당신이에요. 그럼 책임도 당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책임. 제가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건데 왜 제 책임이 되는 걸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점장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음부터 조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고객을 보호했는데 혼났고 순서를 지켰는데 찍혔고 제대로 일했는데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원칙을 지킨 게 잘못인가요? 고객을 보호한 게 잘못인가요?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각자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는 척하고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고객 보호 매뉴얼이 들어 있었어요. 입사 때 받았던 책자였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책자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의 권익 보호는 은행원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그 문장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책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최대한 참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저는 책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고객보호 원칙, 금융 소비자 권리, 은행원의 책임.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칙을 지킨 것은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책자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 처리한 거래 내역이 떠 있었어요. 수수료 누락건. 분명히 제가 입력했던 건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거래 상세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시간, 금액, 처리 내용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수정 시간이 2번 찍혀 있었어요. 제가 입력한 시간, 그리고 그 후 누군가 수정한 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누가 왜?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USB에 저장했습니다. 마감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현금을 금고에 넣고 컴퓨터를 껐어요. 유니폼을 벗고 탈의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눈빛, 다시 일어서겠다는 눈빛,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눈빛.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봤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밝혀낼 거라고. 가방을 메고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퇴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어요. 저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점장님과의 싸움, 동료들의 외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해낼 거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어떻게 진실을 밝힐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만났던 노인. 창가에 앉아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미묘한 미소를 지었던 그 순간. 왜 자꾸 그 노인이 떠오르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곧 답을 찾게 될 거라는 것. 저는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옳은 일을 계속하겠다고. 정무현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은행에서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지안이라는 젊은 여직원, 노부부를 보호하던 모습, VIP 고객보다 순서를 지키려던 모습, 지점장에게 원칙을 이야기하던 모습, 그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무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그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회사 경영자로 막 성공하던 시절이었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정무현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강수, 당시 그의 회사에서 일하던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이고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무현의 회사는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직원이 늘어나고 사무실도 확장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성과에만 집착했습니다. 숫자로 평가하고 실적으로 판단하고 결과로만 사람을 봤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과만이 전부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형 거래처와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이었어요. 수십억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엄청난 기회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서에 오류가 발견된 겁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대로 진행하면 고객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수 과장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무현에게 보고했어요.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무현은 거절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큰 손실을 입는다고, 고객이 모르면 그만이라고, 일단 계약부터 하자고 했어요. 이강수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객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류를 알렸고 수정을 요청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고객은 분노했습니다. 계약은 무산되었고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정무현은 이강수 과장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무현은 왜 그랬느냐고 물었어요. 회사를 생각하지 않느냐고, 동료들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이강수 과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정무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회사의 손실이 너무 컸거든요. 결국 이강수 과장은 해고되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보복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이강수 과장을 옹호하지 않았어요. 정무현 자신도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이강수 과장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정무현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고 그는 더 큰 성공을 거뒀어요. 거대 금융재단의 이사장이 되었고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수 과장의 얼굴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한지안을 봤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 고객을 보호하려는 모습, 윗선의 압박에도 굽히지 않는 모습, 그게 마치 이강수 과장과 똑같았습니다. 정무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이강수 과장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행복할까? 그리고 나를 용서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지안을 보며 그때의 죄책감이 되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정무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침 다시 그 은행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 옷이 아니라 제대로 된 모습으로, 그리고 한지안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통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이강수 과장의 얼굴이 보였어요. 정무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수수료 누락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행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동문을 열고 들어서니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직원들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탈의실로 가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구로 나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제 저장해둔 증거 파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수정 시간이 2번 찍힌 화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수연 과장님이 들어오고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과장님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없이 직원 출입구로 사라지셨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모두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9시가 되었습니다. 영업 준비를 마치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고객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첫 번째 고객님을 안내했습니다. 통장 정리건이었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이었어요. 뒤에는 2명의 수행원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로비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창가에 앉아있던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했어요. 남자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저를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수연 과장님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 과장님께 건넸어요. 김 과장님이 명함을 받아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무현 이사장님이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금융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말에 로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대한금융재단.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이었어요. 저희 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급히 지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배도경 지점장님이 황급히 나오셨어요.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점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 지점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 말씀이신지요? 수수료 누락건입니다. 지점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은 수행원 중 한 명을 봤습니다. 수행원이 노트북을 꺼내 펼쳤어요. 본부의 요청에서 전산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모든 로그를 확인했죠. 지점장님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수수료 입력은 한지안 대리가 정확히 했습니다. 오전 11시 23분에 입력하고 저장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47분에 누군가 수정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서
수수료 항목을 삭제했어요. 지점장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관리자 권하는 지점장 계정이었습니다. 배도경 지점장님, 당신이었어요. 로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님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무현 이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지점장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다른 거래를 확인하다가 잘못 눌렀어요. 실수라면 즉시 복구했어야죠. 왜 한지한 대리에게 책임을 덮어 씌웠습니까? 지점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원칙을 지킨 직원에게 책임을 덮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말이 로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은 저를 봤습니다. 한지한 대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걸어갔어요. 네, 이사장님. 어제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무현 이사장은 다시 지점장님을 봤습니다. 배도경 지점장, 사과하십시오. 지점장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세요. 크게. 지점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지한 대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무현 이사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서 있었어요. 김수연 과장님도, 다른 창구 직원들도, 여러분도 들으셨죠? 한지한 대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을 지킨 훌륭한 직원이에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막내 직원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로비 안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한 명, 두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김수연 과장님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어색한 표정으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정무현 이사장은 저를 다시 봤습니다. 계속 원칙을 지키세요. 그게 진짜 은행원의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무현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점장님을 봤습니다. 배 지점장, 본부에서 연락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지점장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은행을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 그 노인이 대한금융재단 이사장이었다니.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다니. 왜 그러셨을까? 왜 청소부 옷을 입고 오셨을까? 왜 하루 종일 은행에 계셨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 저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다음 고객님을 안내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3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세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미안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불편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요.
고객님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평범한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 들어간 배도경 지점장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의 등장, 진실이 밝혀진 것, 지점장님의 사과.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일어났거든요. 저는 유니폼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은우였습니다. 지안아, 지금 어디야? 막 퇴근했어. 왜? 오늘 저녁 약속 있어. 같이 가자. 무슨 약속? 가면 알아. 은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지하철역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건데 정장까지 입었어? 중요한 자리야. 은우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은행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소박한 동네 분식집이었죠. 가장 안쪽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정무현 이사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은우를 보았습니다.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메뉴판을 놓고 가셨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정무현 이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거의 없었어요. 안에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한 대리께.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정무현 이사장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과만을 중시하던 경영자였다는 것, 원칙을 지키려던 직원을 외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체면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으로 나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옳은 게 있잖아요. 그 말에 정무현 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정무현 이사장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오신 거였어요. 정무현 이사장이 메뉴판을 보셨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있나요? 물론이죠. 40년 전통이에요. 그럼 떡볶이 3인분, 튀김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이 다시 저를 보셨어요.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죠? 조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 지점장은 본부로 발령 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호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이 은우를 보셨어요. 정은우 변호사님,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지한 씨를 잘 부탁드립니다. 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빨간 떡볶이였어요. 튀김도 바삭해 보였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이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먹어보네요. 한 입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맛있습니다. 저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떡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분식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안은 온기로 가득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무현 이사장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정무현 이사장은 계산을 하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와 은우만 남았어요. 은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앞으로도 힘들 때 언제든 말해. 응. 우리는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지안아. 응? 자랑스러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배운 게 있었으니까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외롭지만 결국 옳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곁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창구에 앉아 고객님들을 만나고 업무를 처리하고 하루를 보내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겁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우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칙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객을 보호하는 은행원이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꿈꾸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상담소를 열겠다고, 작은 꿈이지만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우야. 응? 고마워. 정말로. 나도.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은행 앞 가로수에는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햇살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서니 로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많은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옆에는 큰 글씨로 된 안내 카드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제가 만든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많아졌죠. 수어 안내 영상도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 옆에는 돋보기가 놓여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서류를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였습니다. 창구 앞에는 번호 순서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VIP 고객이든 일반 고객이든 모두 순서를 지켰습니다. 대기 순번 통합제가 시행된 거였죠. 그리고 한쪽에는 어르신 전용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등받이가 높고 푹신한 의자였어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배도경 지점장은 본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새로운 지점장님은 젊고 원칙적인 분이었어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김수연 과장님도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민원이 들어와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먼저 나서서 응대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민원 응대를 자청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저는 창구에 앉아 오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님은 어르신이었어요. 통장을 정리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큰 목소리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알아듣기 쉽게요. 업무가 끝나고 어르신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은행이 참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마감 작업을 마치고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을 때 한 노인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어요.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창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괜찮았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거든요. 업무를 마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은우 옆에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정무현 이사장이 지점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김치전과 된장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걸었어요. 봄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정무현 이사장이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어요. 저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상담소를 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은 좋은 계획이라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정무현 이사장은 일어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사장님이 먼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와 은우만 남았습니다. 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체면은 하루를 버티게 하지만 원칙은 평생을 지탱한다는 것을. 은우와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 거니까요. 그리고 곁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호수가 보였어요. 물에 달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을 잡은 채로.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창구에 앉아 고객님들을 만나고 원칙을 지키며 일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꿈을 이룰 겁니다. 작은 상담소를 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거요. 멀지 않은 미래예요. 저는 은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우도 웃었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밤, 희망으로 가득한 길을 함께.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혜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